안녕하세요. 홍콩국제중재센터 서울사무소 대표 켈리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어, 지금 시간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홍콩 HKIC의 세컨드 시리즈의 두 번째 웹 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픽은 복잡한 건설 중재를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설명드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들을 건설 중재 전문가 변호사님들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 세미나는 5가지 파트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브랜든 방형식 변호사님께서 건설 프로젝트 스트럭처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건설 중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multi contracts, concurrent proceedings, 그리고 consolidation 이슈들을 다루어 주시겠습니다. 방형식 변호사님은 최근 태평양 국제중재 국제소송팀을 합류하신 외국 뉴질랜드와 뉴욕 변호사이시고요. 태평양 조인하시기 전에는 Sherman and Sterling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아시아 및 중동 관련 분쟁과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합작투자, 석유가스 관련 M&A 국제중재 업무를 담당하셨고, 지금도 태평양에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ICC, LMAA, AAA, AAA 그리고 CIAC, UNCITRAL, HKIC 규칙을 포함한 다양한 중재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방 변호사님께서는 The Legals 500 Asia Pacific Singapore 국제중재 2020의 Rising Star로 선정되시기도 한 인정받으신 변호사이십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HKIC 규칙에서 Time and Cost Saving 할 수 있는 방법들과 복잡한 중재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전 미국과 영국 변호사이고요. 미국에서 US Court of Appeals에서 Judicial Clerkship을 마치고 국제 로펌 시카고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대중공업으로 이직해서 사내 변호사로 5년간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국제 건설 프로젝트 리스크 애널리시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국제 중재 사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대부분 중동, 패시픽 아시아, 남미, 유럽, 미국 에서 중재 및 크로스 보더 소송을 다루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알렌 앤 오브리 홍콩 사무소 국제중재팀에서 근무하다 지금 HKIC 서울 사무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박기정 변호사님께서 국제건설중재의 합의 도출 전략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기정 변호사님은 영국 변호사님이시고요. 국제건설 분쟁 및 중재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2014년 율천을 합류하시기 전 런던의 코벳 앤 코에서 근무하셨고요. 그 전에는 한국 건설 기업의 해외 법무실에서 해외 건설과 관련되는 모든 계약 및 분쟁 해결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해외 건설 분야의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이시고요. 지금 Society of Construction Law Korea 챕터의 회장님으로 계시고 코트라 해외 수주 협의회 법률 분야 위원장님이시고요. 해외 건설 협회 정책자문 위원장님으로도 맡고 계십니다. 박 변호사님 파트가 끝나면 마지막 파트로 보내주신 질문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웹 세미나 시청하시면서 질문사항들 있으시면 아래 Q&A 박스 보이시죠? 거기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방 변호사님께서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방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켈리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 이제 여러 이제 HKIC 규칙의 이제 메커니즘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저 그 본론으로 가기 전에 우선 좀 컨텍스트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네, 그래서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는 보통 여러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계약 구조로 되어 있긴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컨트랙터 측에서는 텍스나 뭐 레귤러토리 프레임워크 때문에 이제 온쇼어하고 오프쇼어가 이제 스플릿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고, 또 오너 측은 이제 주로 한 당사자가 보통 프로젝트 컴퍼니죠. 그 컴퍼니를 통해서 프로젝트 계약들을 이제 모두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볼 수 있는 이제 특히 뭐 동남아시아 쪽에서 제가 많이 봤던 그런 프로젝트 셋업은 여기 이와 같은데, 이제 우선 뭐 프로젝트 국가에서 시작을 해 보면은 이제 오너와 이제 언슈어 컨트랙터가 맺는 이제 언슈어 컨트랙트가 있고, 이제 주로 이 컨트랙트에서는 이제 언슈어 컨트랙터는 이제 오프쇼어 서플라이어의 이제 자회사 뭐 subsidiary 경우가 좀 많고요. 또 주로 이제 시공, 이제 컨스트럭션 워크에 관련된 그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이제 프로젝트 국가 밖으로 나가 보면은 이제 오너와 이제 offshore 서플라이어가 맺는 이제 offshore 컨트랙트가 있는데, 이제 주로 offshore 컨트랙터는 이제 뭐 parent company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회사의 경우가 많고, 또 주로 이제 procurement나 이제 manufacturing에 이제 포커스를 갖고 있을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onshore 이제 offshore 컨트랙트는 거의 모든 조항들이 이제 동일하고, 가끔 이제 중거법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만약 그게 이제 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제 우월성을 이제 가려주는 또 다른 이제 컨트랙트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네, 여기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그 umbrella agreement라고 이제 좀 또는 뭐 coordination agreement라고 하는데, 이제 이 계약은 이제 3파티로 이루어지고, 여기 owner, contractor, and supplier가 이제 execute를 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conflict 그런 resolution, 그런 뭐 contract 뭐 precedence 그런 이슈를 다루기도 하고, 또 이제 onshore 이제 contractor와 이제 offshore supplier 사이에 그 연대 책임, 그러니까 joint and several liability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성립하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보이는데, 네 번째로는 이제 guarantee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onshore contractor와 이제 offshore supplier가 이제 parent subsidiary 그런 관계라면은 주로 이제 오너 측에서 parent company한테 뭐냐 이제 그 guarantee를 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parent company가 이제 subsidiary 이제 performance를 보증하고 그 손실을 감당하는 그런 의무가 담긴 게 이제 guarantee agreemen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 슬라이드에 나왔듯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본드, 다들 아시는 이제 퍼포먼스 본드가 이제 있고, 이게 이제 투 레벨에 다 이제 onshore에도 본드가 있고 또 offshore에도 본드가 그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본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제 EPC 컨트랙트와 좀 분리된 스탠드얼론 컨트랙트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본드 중거법 아래에서 또 따로 이제 좀 깊은 분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창의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벌집같이 생긴 뭐냐 그런 그림은 제가 좀 그려놨는데, 이제 이거는 subcontract relationship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인 컨트랙트 이제 약간 in the background에 이제 컨트랙터 쪽은 이제 여러 이제 subcontract relationship이 많을 거고, 또 supply 또 이제 오너 쪽에서는 이제 오너가 그 full expertise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document review가 필요하거나 뭐 아니면 뭐 ad hoc 뭐 다른 뭐 technical issue가 있으면은 그런 데서 이제 external consultant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subsidiary contract도 이제 뭐 수백 개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슈가 생기면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좀 쉽게 보면은 뭐 딜레이 앤 디스럽션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트는 물론 이제 completion date 그 완공 시점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오너는 이제 완공이 지연되는 만큼 ALD를 또 디마인드할 거고, 또 이제 거기서 따르는 또 consequences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젝트의 이제 규모와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대규모이고 또 컴플렉스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법률상 이 이슈의 성격이 뭐 그리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제 분쟁이 커지고 이제 중재가 불가피할 때 이제 컨트랙트와 이제 관계자들이 많으면은 이 절차적인 이 전략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가상의 사례로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이제 프로젝트는 2년 정도 이제 지연된 상황이고 플랜트는 완공이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운전도 커미셔닝도 이제 무사히 마쳤고 이제 몇 주 있으면은 테이킹 오버가 됩니다. 네. 테이킹 오버 하기 전에 이제 컨트랙터와 이제 오너는 이제 여러 분쟁을 합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뭐 디펙트가 뭐 여기저기 있다 해서 이제 클레임을 이제 건 상태고 이제 컨트랙터는 뭐 2년 딜레이 이제 EOT 클레임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협상이 뭐 아시다시피 뭐 언제나 좋게 끝나지는 않고 이제 협상이 이제 어 길어지면서 이제 그 파티의 이제 릴레이션십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컨트랙트 입장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또 어떻게든 레졸루션을 좀 해야 되니까 이때 좀 중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오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컨트랙터의 딜레이로 입은 러스를 LD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디펙트에 대한 클레임도 이미 있고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도 중재로 갈 수 있는 그런 퍼시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재를 시작해서 얻을 수 있는 좀 애드반티지를 약간 뭐 좀 잠시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클레이먼트로 만약 이걸 시작하면은 좀 이렇게 그 shaping the narrative라고 좀 이렇게 컨트랙터가 만약 중재를 클레이먼트로 시작하면 그 클레임의 스토리를 먼저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내가 이제 뭐 진정한 뭐 피해자이다 뭐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좀 구성할 수 있고 또 만약 오너의 카운터 클레임이 있다 해도 이미 짜여진 스토리 틀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애드반티지가 생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좀 더 깊이 말씀드릴 건데 이제 중재 절차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멀티 컨트랙트, 이제 멀티 파티 상황에서는 이제 그만큼 절차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또 상대방이 그것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걸음부터 이렇게 탄탄한 전략을 짜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컨트랙터가 이제 여기 이제 보이는 이런 컨트랙트 셋업에서 중재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이제 onshore, offshore 셋업 경우에는 onshore 컨트랙터와 offshore 서플라이어가 이제 둘 다 클레이먼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뭐 이제 여러 계약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onshore, offshore, umbrella agreement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각각 컨트랙트 안에서 이제 중재를 따로 시작해야 되냐 이제 이런 그런 이슈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클레이먼트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따로 세 개의 그 아비트레이션을 시작하면은 좀 비효율적이고 좀 전략적이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클레이먼트로서는 가장 빨리 신속하게 레메디를 얻는 게 이제 목적인 만큼 이제 하나의 중재로 이제 모든 거를 밀고 나가는 게 좀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츄에이션의 HKIC 룰에서 직접적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 29을 보시면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은 네, 여기 다수 계약과 단일 중재 절차 이렇게 규칙이 나와 있는데 이제 주로 컨트랙터 이제 클레임이 뭐 EOT 클레임이 이제 메인 클레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거의 이 조건이 세 개가 있거든요. 이 조건 세 개를 충족시켜야지 이 멀티 컨트랙트에서 하나의 그 아비트레이션으로 싱글 아비트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조건을 보면은 이제 중재 절차의 근거가 되는 각 중재 합의로부터 공통된 법리적 또는 사실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꽤 충족시키기가 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onshore contract나 offshore supply 이제 obligation을 따로 보기가 힘들고 또 이제 동일한 프로젝트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고 또 offshore supply obligation이 onshore contractor 이제 시공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EOT 클레임이 메인 클레임이라면은 통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B 조건을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레귤레이트하는 이제 계약 구조는 이 방금 말씀드린 그 offshore, onshore 이제 coordination agreement
네, 이제 모든 계약들이 프로젝트 완공에 대한 공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 B도 뭐냐 충족하기 어렵지는 않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제 모든 마지막 조건 이제 모든 계약들의 이제 중재 조항이 이제 말 그대로 동일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동일하다면 그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 컨트랙트들의 이제 arbitration agreement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거의 이제 똑같을 때가 많고 이제 그래서 이때는 이 세 번째 조건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랙터가 만약 그 arbitration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럼 이 중재에서 respondent가 된 이제 오너는 발주처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싱글 아비트레이션으로 뭐 하면 안 된다. 이제 멀티 이제 세 개로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뭐 절차적으로 뭐 objection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건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로 이런 objection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너도 substantial한 이제 LD counter claim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만약 컨트랙터가 중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오너가 시작할 수 있었던 만큼 클레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복잡하게 일부러 만들어서 유리해질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너가 이제 뭐 이와 같이 좀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은 이 guarantee guarantee agreement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만약 오너라면은 이제 guarantee의 이제 beneficiary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이 guarantee agreement에서 중재를 시작하는 건 또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중재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중재 규칙 아래에서 guarantee도 이제 HKIC 룰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이제 첫 번째 중재에서 선임했던 분을 똑같이 guarantee arbitration에서 내 이제 그 오너 어포인티로 이제 선임을 하고 또 이제 중재 판정부한테는 이 두 개의 중재를 concurrent하게 동시에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HKIC 룰에는 이제 물론 concurrent proceeding mechanism을 갖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절차의 병행 심리라고 하는데 이 메커니즘에서는 이제 중재 판정부가 이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아비트레이션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아비트레이션 중에 뭐 하나를 잠시 중단시켜서 서스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든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 단 두 개의 조건을 보면은 여러 중재들의 그 중재 판정부가 동일해야 되고 또 이제 법률상으로나 실질적인 이슈들도 이제 동일해야 됩니다. 네. 이제 오너가 이제 guarantee agreement 아래에서 중재를 이제 시작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advantage가 뭐좀 있는데요. 그걸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잠시 잃었던 그 주도권을 다시 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재에서 컨트랙터가 이제 그 서면 있잖아요. Statement of Claim을 제출하기 전에 두 번째 중재를 시작하면서 중재 신청서에 프로젝트 이슈들을 오너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두 개의 중재 판정을 확보해서 집행할 때 더 큰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uarantee arbitration에서도 이기고 또 아까 EPC 컨트랙트에서 이제 오너는 카운터 클레임이 있으니까 만약 카운터 클레임을 이제 승리를 한다면은 거기서도 이제 arbitral award가 이제 중재 판정에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arbitral award로 컨트랙터를 이제 압박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중재 타임테이블을 짜는 데 있어서 애드반티지를 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만약 두 중재가 이게 조금 시차를 두고 두 번째 중재가 한 발짝 좀 늦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스케줄을 보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두 번째 중재에서 오너의 신청서에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컨트랙터는 첫 번째 중재에서 나중에 해도 되는 디펜스 포지션을 두 번째 중재에서는 앞으로 당겨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중재에서는 컨트랙터 스테이트먼트 오브 클레임 서면 몇 달 뒤에 이제 오너의 입장을 스테이트먼트 오브 디펜스 앤 카운터 클레임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guarantee arbitration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오너의 입장을 더 먼저 이제 statement of claim으로 보여주면서 컨트랙터의 이제 클레임을 좀
시킬 수 있는 좀 그런 애드반티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너의 이제 중재 신청서를 받고 이제 두 번째 아비트레이션에서요. 그러면 이제 컨트랙터는 이제 여기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냐. 이거를 좀 보면은 이제 우선 중재 신청서를 받았으면은 이제 룰상 거기에 또 안사를 제출해야 돼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답변서를 통해 중재인도 임명하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오너의 그 모멘텀을 좀 늦추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컨트랙트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중재에 제출한 오너의 클레임은 솔직히 보면은 첫 번째 중재 오너가 카운터 클레임으로 제출할 클레임과 동일한 이슈와 레메디를 요청한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 두 번째 중재는 첫 번째 중재와 중복되니까 실질적인 목적보다는 오로지 그런 좀 전략적인 애드반티지를 위해서 시작된 거니까 절차의 남용이다, abusive process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오너의 약간 그 tactical 그 objective를 좀 neutralize 시키려면은 이 두 중재를 한 중재로 또 합칠 수 있는 그런 또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이 아티클 28 보면 이제 consolidation of arbitrations라고 이제 중재 절차 이제 병합이죠.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중재 판정부가 아니고 이제 HKIC한테 이제 신청을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경우의 컨솔리데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agree 할 때, 동의할 때 거의 이런 적은 없죠. 특히 dispute가 생긴 시츄에이션에서는. 두 번째는 모든 클레임들이 똑같은 중재 합의에 근거한 경우. 세 번째는 이제 클레임들이 이제 다른 중재 합의에서 중재 합의에 근거하지만 동일한 법적인 이슈나 또는 이제 사실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고, 릴리프가 이제 똑같은 트랜잭션이나 릴레이트된 트랜잭션에서 그거 이제 관련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중재 합의가 다르지만 호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컨솔리데이션이 가능한데, 통상적으로는 세 번째 상황이 될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의가 거의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가 example에서 이제 컨트랙터는 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를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중재나 두 번째 중재나 이제 똑같은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제 오너와 컨트랙터는 이제 LD, EOT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인 논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런티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그 offshore supplier한테 이제 그 onshore 컨트랙터의 그 퍼포먼스에 대한 개런티를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슈, 그 liability 이슈들은 이제 그 identical하다, 그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릴리프는 똑같은 프로젝트와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same transaction 그 컨디션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uarantee에 있는 이제 arbitration agreement와 EPC contract에 있는 arbitration agreement는 다른 문구로 쓰여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호환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guarantee arbitration에서도 이제 또 똑같이 HKIC 뭐 중재 조항이라고 뭐 가정을 할 수 있고, 또 EPC도 그렇게 가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제 중재 규칙에 이제 버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HKIC는 이제 2018년도에 하나가 있고, 또 그 전에는 2013년도 버전이 있는데, 만약 guarantee하고 EPC하고 이제 그 버전이 다르다 그러면은 호환성이 이제 없다고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드라프팅 팁이긴 한데, 만약 드라프팅에 그 인볼브가 돼 있으면은 이거를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그런 이슈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멀티파리, 멀티컨트랙트 시츄에이션에서는 절차적인 유연성은 있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좀 절대로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재 판정부가 이제 가장 효율적이면서 이제 페어 플레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선호하니까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컨솔리데이션이나 이제 concurrent proceeding을 제시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HKIC 룰은 이제 아주 꽤 클리어하고 적용하기 쉬운 규칙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컨솔리데이션은 이제 HKIC 기관에서 중재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공정성에 대한 걱정 없이 이렇게 편히 의지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방 변호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요. HKIC 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제 일이 좀 쉬워질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제가 이어서 제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도 그 저희 HKIC 케이스 스태티스틱스인데요. 보시다시피 503개의 new dispute가 신청이 됐고 거기에서 308개의 arbitration 케이스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인더스트리로 나누어서 지금 퍼센티지를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International Trade Corporate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onstruction입니다. 매년마다 Construction은 2, 3, 4등을 꼭 차지를 하고 있을 만큼 HKIC에서는 국제 중재에서 건설 중재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HKIC 중재인 패널 그리고 리스트에도 건설 전문가 중재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설 중재 사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슈들 그리고 클레임들이 방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테크니컬하고 되게 인더스트리 엑스퍼티스나 knowledge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인 선정하실 때 건설 중재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건설 중재 전문가인지를 인지에 대한 부분을 선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스태티스틱스를 보면 한국 당사자, 특히 컨스트럭션 분야에 있는 사건들이 매년 탑 1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도에는 올해 특히 많이 인크리스가 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HKIC Rules의 제일 키 objective 세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다루겠습니다. Time and cost saving measures, efficiency in complex arbitrations. 이 두 가지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ost saving measures를 보시면 이거는 모든 중재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이슈들이죠. 하지만 이제 건설 중재에서는 factual하고 technical하게 complex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multi-party, multi-contract, 뭐 back-to-back 계약서 이런 게 많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하고 complex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꼭 cost saving 한 이슈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좀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부분들이 도움될까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희 HKIC 규칙에 어떤 다른 중재센터하고 다른 점은 여기 중재인 fee choice 시스템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HKIC 룰에서는 당사자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중재인 비용을 낼 것인지 이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example로 말씀드리자면 ICC하고 CEAC은 그 ad valorem scale, 그러니까 scale fees based on amount in dispute. 이걸를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운시트라하고 LCI는 hourly rate로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KIC에서는 당사자들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spute claim amount가 낮아도 이슈들이 되게 복잡하고 많으면 ad valorem scale가 훨씬 더 좋겠죠. dispute amount는 어마어마한데 비교적으로 간단한 이슈가 있는 중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서는 hourly rate가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사건이 다 다르고 그거에 맞는 reasonable한 cost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arbitrator hourly rate를 cap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maximum amount입니다. 더 많은 저희 사건들은 이 maximum amount보다 더 낮은 hourly rate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secretariat에서 이거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사건에 맞는 비용을 지불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당사자들 대신하여 중재인들과 합의를 독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케이스를 결정해 주시는 중재인들, 판사들한테 깎아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ddleman으로 그 어렵고 좀 센시티브한 부분을 대신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면 cap on emergency arbitrator fees. 요즘 EA proceeding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올해만 해도 저희 2020년도 올해만 해도 한국 당사자들만 포함된 저희 EA arbitration이 18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꽤 많은 거거든요. 이 emergency arbitrator로 진행을 할 때는 total amount가 25,000 USD로 지금 cap가 돼 있기 때문에 emergency arbitrator로 진행을 할지 안 할지 이걸 결정하실 때 많은 전략적인 요소들이 이제 팩터들이 중요한데 이 비용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certainty가 생기기 때문에 max amount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들이 EA로 진행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Tribunal Secretary Service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트라이뷰널 중재인들이 이제 성립이 되고 나서 중재인들이 이 케이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이 복잡하고 dispute amount가 크고 좀 high risk 한 중재에서는 이 중재인들이 트라이뷰널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그 사건을 좀 administrative 하게 좀 더 closely monitor 해주는 중재인들의 비서 역할을 할 사람을 고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재인들 중에 영국에 나이 많으신 경험 풍부하지만 나이가 많고 좀 technically savvy하지 않고 좀 느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좀 complex하고 dispute가 많고 submission들도 많고 뭐 fact witness, technical witness 뭐 이런 게 많은 expert witness가 많은 이렇게 좀 트래킹 할 게 많은 사건에서는 트라이뷰널 세크레터리를 많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ime saving measures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Early determination proceeding은 절차적으로는 중재인을 30일 안에 신청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emergency determination을 당사자가 파일링을 하게 되면 그 arbitrator이나 아니면은 arbitrator panel가 30일 안에 이거를 emergency determination으로 진행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날부터 60일 안에 판정이 나옵니다. 그 뜻은 결과적으로 90일 안에 모든 proceedings, early determinate proceeding 자체가 종결이 됐고 만약에 이걸 reject 하게 되면 그냥 normal 중재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겠죠. 이 early determination proceeding을 진행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그 스탠더드 테스트가 뭐냐면 point of fact or law that you think is manifestly without merit or manifestly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or even if accepted as correct, it would not result in a favorable award. 이건데 명확하게 규칙에 허락이 되어 있고 이 proceeding, early determination proceeding을 사용하게 되면 simple하게 설명드리면 summary judgment 같은 거죠.
point of fact나 point of law 부분적으로 이슈를 종결시킬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전체적인 중재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이슈들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cost saving도 추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expedited proceeding은 뭐냐면 이 케이스에 exceptional urgency가 있거나 아니면 claim dispute amount가 3 million USD보다 적을 때 less than 할 때는 expedited proceeding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진행을 하게 되면 중재인 수가 만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arbitration agreement에 default로 한 명의 중재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default로 2 rounds of pleadings만 제출하고 심리가 자체가 없이 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결은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중재인들이 선정된 다음 6개월 그날부터 6개월 안에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Emergency Arbitrator Proceeding은 진짜 좀 빨리 결정해야 되는 사안들 그러니까 Interim Measures Relief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어포인먼트 자체는 신청한 시점에서 24시간 안에 저희가 중재인을 고용을 하고 그 시간부터 늦어도 14일 안에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Emergency Arbitrator Proceeding을 몇 번 다루어 봤는데 한국 당사자들 연관된 케이스들 다뤄봤는데 중재인 어포인먼트가 거의 12시간 늦어야 진짜 24시간에 다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루어진 날 시간부터 2, 3일 안에도 빠르면 판결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Emergency Arbitrator Proceeding에는 cost가 캡이 돼 있습니다. maximum amount가 25,000 USD 달러.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딱 캡이 돼 있어서 되게 predictable하고 시간적으로도 되게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Emergency Arbitrator는 본 중재 신청하기 전에 Emergency Arbitrator를 Proceeding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Emergency Arbitrator Proceeding을 신청한 시간부터 7일 안에 본 중재의 Notice of Arbitration을 파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Efficiency in Complex Arbitration들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방 변호사님께서 Consolidation 그리고 Single Arbitration under Multiple Contracts 이 부분들을 많이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저희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onsolidation은 방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HKIC의 appointing committee에서 appointment committee에서 decision을 합니다. consolidation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 appointment committee는 저희 국제 중재 expertise를 갖고 있는 변호사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지금 chair member는 김준희 변호사님이라고 Arnold & Porter의 서울 사무소의 파트너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 밑에 뭐 Sherman & Sterling부터 해서 Whiting Case부터 해서 다양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중재 전문가 변호사님께서 그 커미티 멤버로 계십니다.
안 받는 포지션이고요. 프로보노로 그 포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트레스트나 뭐 이런 바이어시즘이 전혀 없고 그 다루는 일하고 계시는 로펌하고 뭐 컨플릭트가 있거나 만약에 그런 이슈가 생기면 발생이 되면 그 decision making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모든 거는 transparent하고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 없게 unbiased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ompatibility of 호환성에 대해 그 방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same institution, same rule, same seat 이 세 가지는 동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different governing rules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different governing law가 있어도 governing law가 달라도 저희는 consolidation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저희 그 consolidation을 decision 할 때 조금 더 개방적인 어프로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당사자들이 명시되어 있는 당사자들만 consolidation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계약서 A하고 B 계약서를 사인을 했는데 그분들은 만약에 contract이 하나, 두 개, 세 개 똑같은 A, B 당사자들이 하나, 둘, 세 개가 계약서가 있으면 이 same institution, same rule, same seat면 당연히 consolidation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A하고 B가 계약서를 사인해서 그걸로 중재를 갔는데 C하고 A하고 C하고 다른 당사자가 계약서를 맺었는데 그 계약서에 same rules, same institution, same seat 그리고 compatibility 그리고 그 다른 조건들 똑같은 question of fact or law 그리고 요청하는 relief가 똑같은 transaction에서 이루어지거나 한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본 계약서의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당사자들이더라도 consolidat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만약에 A하고 B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중재가 발생을 했는데 C라는 다른 파티가 나도 이 A하고 B의 중재에 조인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 그 appointing committee에서 이 C가 이 똑같은 stake 그리고 이 스탠더드 테스트에 apply가 되면 조인더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른 중재기관에서는 무조건 같은 파티들이 계약 체결한 당사자들만 중재 컨solidations하고 조인더가 가능한데 저희는 그 계약서 파티가 아니더라도 당사자들이 아니더라도 그 중재에 스테이크가 있거나 그 스탠더드 저희 룰의 스탠더드가 테스트에 매치가 되면 다른 파티도 조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ultiple arbitrations conducted concurrently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베네피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방 변호사님께서 몇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게 consistent award가 발생을 하겠죠. 같은 중재인들이 판정을 하고 같은 이슈들 비슷한 팩트하고 비슷한 이슈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consistent한 award가 발생이 될 거고 그리고 cost savings가 되겠죠. 같은 이슈들을 같은 케이스를 두세 번 argue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cost saving도 발생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single arbitration under multiple contract 이거는 방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스킵하겠습니다. 저희 HKIC Model Rules를 여기 띄워놨는데요. 저희 웹사이트에 가셔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제 부분은 이렇게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박기정 변호사님께서 국제건설중재의 합의 도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기정 영국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해외 건설 기업에 약 한 17년 정도 해외 법무팀, 해외 지사 현장 등에서 과거에 좀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외 국제중재나 소송 아니면 클레임 이런 업무들을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5시 30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남은 시간이 약 한 12, 3분 있는데 아마 가능한 그 관련된 얘기들,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얘기들을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기업의 해외 법무팀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현장이나 본사의 클레임, 리스크 관리팀이 대부분이시고 그 다음에 로펌에서도 오시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초점은 제 옛날 과거 경험들을 좀 비춰가지고 우리 법무팀, 기업의 법무팀이나 클레임이나 리스크 관리팀 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이를 클레임 중재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항상 그 상대방 영국 로펌의 대표를 불렀어요. 자기 사무실에. 저도 배석시키고 항상 부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케이스를 물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몇 프로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영국의 그 대형 로펌의 어떤 책임자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척 하다가 한 60%, 70%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킥킥거리고 저도 모르게 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실 60%나 70%나 큰 의미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경영청 분들은 상당히 위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그 법무실에 있을 분들은 사실 이런 분들, 중재나 소송 아니면 클레임 건이 있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우리가 강한 점이 있는지,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게 약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셔야 되죠.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중재가 있으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contract, claims, dispute, role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 여백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실관계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관련되는 이런 계약서와 클레임, 디스퓨트 그리고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 사실은 중재에 많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중재에 가더라도 타결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부분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먼저 계약에 대한 이해를 조금 계약서의 해외 건설에 관련된 계약서 이해를 조금 다르게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계약서는 사실은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시간하고 돈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돈으로 목적물 완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서 담아놓은 게 우리 계약서죠. 이 FDIC이 저희가 지금 사실 해외 건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약 한 100년 정도 됐죠. 사실 이 FDIC은 옆에 보시는 ICE라는 영국 기관의 계약서를 그대로 근거로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1970년에는 ICE 계약서를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합니다. 이 ICE는 지금부터 한 200년 된 영국의 시빌 엔지니어 기관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영국적인 그런 계약에 깔려있는 법률적인 배경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여기 FDI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국주를 통해서 그런 제도나 법률들이 많이 수출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해외 건설을 하면은 영국 로펌, 영국 컨설턴트 이런 관련되는 데서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왜 그런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클레임 여러분 꼭 좀 생각하셔야 되죠. 클레임.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시간과 돈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클레임들을 강조하게끔 지금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나 여러분들께서 이 중고법을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중고법을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시빌로 국가에서 중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클레임 노티스에 대한 타임바에 대한 내용들을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본안까지 같이 합쳐서 중재 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타임바에서 끝나버렸어요. 본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히어링 그 플리딩 단계에서 다 주고받아지고 히어링 때 다 논쟁되었지만 중재인은 타임바에서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모든 게 끝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합쳐서 본안까지 합쳐서 같이 끝까지 가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실이나 클레임 하시는 분들이 꼭 좀 챙기고 넘어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합니다. 자, 이런 클레임을 던졌을 때 클레임에 대해서 우리 보통 엔지니어나 아니면 인플로이어에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불복하면 이제 디스퓨트이 되죠. 이런 디스퓨트는 분쟁 해결 절차가 있죠. 디스퓨트 레졸루션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PD계는 멀티플로 하고 있습니다. 뭐 DAB과 최근에는 DAAB라고 하죠. 그 단계를 지나면 Amicable Settlement를 지나고 그 다음에 중재를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타결에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계약서마다 이 중재나 이런 아니면 중재를 포함한 이런 디스퓨트 레졸루션 절차를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다 제한을 두지 않고 있죠. 실제로 공사 중에 이런 디스퓨트 레졸루션 절차를 진행하시면은 그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꼭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리걸 디파트먼트에 계시는 아니면 클레임 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중요한 중재권이 시작되거나 관련되면 사실은 이런 대형 로펌이나 영국 로펌에 맡기고 많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일단 뭐 보고 쪽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법무나 클레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강조돼야 될 부분은 저는 이 강점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확대할 건지 그리고 약점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치중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은 그만큼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 개인적인 예로 이 케이스도 HKIC에서 중재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중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당시에 기업 법무팀에 근무하던 시절입니다. 중재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소장의 정언이라고 그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현지 현장 소장이 있었는데 이 현지 소장이 이미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이분은 반드시 이 케이스에서는 필요한 분이고 이분이 만약에 상대방 측에 서게 되면은 저희가 케이스에서 상당히 불리할 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청을 설득했습니다. 이분을 모셔야 되고 계속 중재가 끝날 때까지는 이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청에서 그런 제안을 들어주셔서 제가 이분이 근무하는 현장까지 찾아가서 한 달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을 설득을 해서 그 현장 소장을 그만두고 다시 저희 현장으로 하면서 중재 끝까지 함께 갔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중요할지 중재가 시작되면 이런 리걸 디파트먼트의 롤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진행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같이 옛날에 영국 로펌에 근무했던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니어 시절부터
주로 많이 했던 게 written statement, 증인 진술서였어요. 최근 작년인가 어느 기업에 갔다가 이분이 앞에 어떤 대리분 한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인 진술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미 그 파트너지만 상당히 시니어급입니다. 자, 이분하고 그분하고 우리 한국의 어떤 현장의 대리분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을 때 얼만큼 과연 그런 사실관계들이 전달될 수 있었을까? 저는 너무 걱정이 됐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역시 기업에 계시는 법무팀이나 클레임에 계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엑스퍼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국 사실은 이 엑스퍼트들을 맡기죠. 로펌이면 영국 로펌이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제안하는 엑스퍼트들에게 맡깁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어떤 이 중재에서 어떤 엑스퍼트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회사 내 관련 전문가들하고 일단 상의를 하고 그 로펌에 최대한 많은 엑스퍼트 리소스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는 사실 비용도 발생되지 않죠. 저희 쪽에서 먼저 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스크린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로펌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 그 기업의 리글 디파트먼트나 클레임 팀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케이스들이 좀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케이스를 강화하는 건데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 아마 케이스가 조금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타결을 시도를 하셔야 되죠. 자, 우리가 협상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 focus on interest, not position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입장 뒤에는 그 실제 무언가 원하는 그리고 바라는 부분이 꼭 있게 돼 있죠. 그분들이 꼭 성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보통 interest라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내세우는 입장을 포지션이죠.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interest를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협상의 틀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객관적 기준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우선 협상 가능한 이런 그 점들을 찾아서 이분들이 이런 뒤에 깔려있는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상당히 가능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굿캅, 배드캅 있죠. 여러분 중재를 진행하지만 항상 보통 이런 클레임 팀이나 리글 팀에서는 아주 강한 입장을 취하셔야 되죠. 발주처든지 하청사든지 이게 배드캅 입장이 되겠죠. 한편으로는 뭐 관련 본사의 영업본부라든지 아니면 본사의 중력분들은 굿캅 역할을 하시면서 가능한 타결을 방법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저희가 이런 전략으로 한 케이스를 중간에 중재가 직전에 잘 타결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don't burn the bridge 해서 단절을 시키시면 안 되죠. 이거는 뭐 사생결단을 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 보통 협상술에서 적이 건너올 수 있게 황금 다리를 놓아주라 이런 게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중국어의 사상가인 순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옵션들을 많이 개발해서 제안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런 소모적인 이런 데서 벗어나서 타결의 가능성도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가 시작되면은 여러분 이 bifurcation을 많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bifurcation은 뭐 말 그대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중재에서 그 타임바라든지 아니면 jurisdiction 이슈를 먼저 하고 본안을 나중에 하겠다. 또는 liability를 먼저 하고 퀀텀을 나중에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그 HKIC에서 했던 중재도 이 부분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장한 거는 liability를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가 사용하는 영국계 로펌이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오히려 내부에서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고 경영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해서 리걸 디파트먼트에서도 보고를 하고 또 로펌에서도 보고를 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최고 경영층에서 라이빌리티를 먼저 해라. 그 이유는 사실은 라이빌리티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먼저 밝혀지면은 상대방이 사기업이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실리를 쫓다 보니까 라이빌리티에서 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결을 하게 되고 굳이 퀀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설명드렸더니 최고경영층에서 그렇게 하라 해서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라이빌리티에서 이기고 퀀텀까지 가지 않고 타결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기업에 계시는 우리 기업에서 법무팀에 계시는 분이나 클레임 하시는 분들이 그 롤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고민하시면서 가능하면 이런 방법들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많이 도움되는 세ttlement agreement를 어떻게 잘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Q&A 세션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합의 시점을 중재 절차 중 언제 제일 효율적인가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빠를수록 좋겠죠. 언제든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합의할 때 저희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저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상대방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저희가 그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중재하기 직전이라든지 이런 시점에서 적합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 타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클레임이다면은 클레임 단계에서도 사실 타결될 수 있으면 상당히 기업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추가적으로 제 경험으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제가 HHI 현대에 있을 때랑 그리고 A&O에 있을 때 EPC 컨트랙하고 해외 건설 프로젝트 간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중재까지 이어가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서 보면 중재 hearing, 그러니까 심리가 그 다음 날인데 그 전날, 심리가 시작하기 전날 저녁에 세틀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hearing 이제 준비를 하면서 arbitration proceeding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냥 강한 사건은 아니겠죠. 뭐 약한 부분도 있고 약한 클레임도 있고 강한 클레임도 있을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엑스퍼트가 만약에 강한 사람이 있다. 아니면 엑스퍼트 오피니언이 강하게 나왔다. 뭐 이럴 때 엑스퍼트 오피니언을 제출하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때 조금 더 효율적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저희 submission이나 witness statement 이런 시점들 submission이 돌아오는 시점들 중에서 저희가 약할 때가 있고 강한 submission이 있을 텐데 그 강할 때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케이스를 진행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세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몇 년씩 중재를 진행을 해가고 그리고 또 enforcement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틀하는 게 비즈니스 센스가 되는 사건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틀먼트를 잘 이루어날 수 있게 이제 전략적으로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재를 진행해 가면서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스트래티지를 빌딩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거는 LMA 중재였는데 거기 CEO를 이 사건의 witness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을 되게 크게 느끼시더라고요. 그쪽 CEO께서 중재 관련된 리거 프리싱일에 witness로 나가보신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그거는 저희가 뭐 그 witness가 나온다고 해서 크게 뭐 그 부분 그쪽 회사 당사자들이 뭐 약해지는 부분은 없었어요, factually. 근데 그냥 witness로 나와야 된다 하는 부담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세틀먼트를 조금 더 빨리 디스커션이 일어나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디터미네이션을 해야 될 텐데 시점은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클레임이 발생하고 클레임 서미션이 되기 전부터 디스커션은 항상 진행을 해야 되고요. 히어링이 시작했더라도 세틀먼트는 그 판결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세틀한 사건도 있었고요. 저희는 히어링을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한 다음에 히어링에서 우리가 많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은 시점들이 서로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그 불안감 때문에 히어링 자체는 다 진행을 했지만 판정이 나오기 직전에 세틀하는 사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세틀먼트라는 거는 좋은 시점이라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디터미네이션을 하셔야 되고 세틀먼트 디스커션에 대해서는 끝까지 히어링이 다 끝났더라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옵션을 항상 오픈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oncurrent proceeding을 진행하게 되면 two arbitration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submission 그리고 뭐 expert나 witness factual witness preparation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concurrent proceeding이 효율적인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방 변호사님께서 이 질문을 다뤄주시겠습니까? 네네, 제가 다루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례 그 example을 말씀드린 뭐 guarantee에서 이제 arbitration이 있고 또 EPC에서도 arbitration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슈가 이렇게 되게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guarantee는 솔직히 그 EPC 컨트랙트 아래에서 일어난 liability를 그냥 보증한다, 그냥 guarantee만 한다. 이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substantive 이슈를 봤을 때는 똑같이 EOD claim 그 얘기해야 되고 또 뭐 defect claim도 얘기를 해야 되고 어차피 EPC 컨트랙트 그 중재 안에서 서면 준비를 다 하고 expert evidence도 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second arbitration 그 두 번째 arbitration이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된다 해도 그 서면이 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하나 쓰는 것보다는 더 많이 써야겠지만 뭐 두 개를 쓴다고 해서 아예 새로운 뭐 분석을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뭐 약간의 뭐 계약적인 뭐 리거 애널리시스는 조금 다르겠죠. 근데 그거는 뭐 로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purely fact나 뭐 expert evidence, 뭐 technical detail 이런 거는 identical하기 때문에 그런 시츄에이션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답이 네,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답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방 변호사님. 그리고 질문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로 Q&A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이 웹 세미나 녹화본은 HKC 웹사이트에 올릴 거고요. 한 2, 3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웹사이트에 찾아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PPT 발표 자료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방형석 변호사님과 박기정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요. 이 변호사님들 연락 정보도 HKC 웹사이트에 같이 올릴 예정입니다. 혹시 따로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 변호사님하고 박 변호사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유익한 발표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